기회가 오면 우리 영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의 땅 만주를 수복하여 대륙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일 북한이 급풍 개시 중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온다면 예비역으로서 반드시 참전하여 중국의 야욕을 통해 바다에 수장시킬 것입니다. 중공군이 북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겠지요. 우리는 당연히 응전해야 합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것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뤄야 할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로 유사시 우리만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만 남았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양 진영이 비슷한 힘을 지니고 있다면 성공이 승패의 5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온다면 현저한 위협이 보일 시 미국의 작전 허가 없이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작권 환수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아시아 최강 부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7기동군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공격부대라고 말하는 제7기동군단은 그 위용만으로도 적을 주눅들게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자다가 제7기동군단 꿈이라도 꾼다면 오줌을 치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유사시 주둔지에서 지역을 지키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여타 군단과 달리 제7기동군단은 깔끔하게 주둔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진격하는 임무를 도맡는데요. 육군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군단들의 화력을 다 합쳐야 제7기동군단 화력과 맞먹는데요. 때문에 제7기동군단이 지나간 자리는 원시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어찌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지 경내 구호조차 북진입니다. 예하 사단들도 이름만 들으면 웬만한 남자들이 다 아는 메이커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명성을 떨치고 맹호부대로 잘 알려진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그리고 기관총 경찰부대로 창설되어 장진호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제11사단 화랑부대, 8사단, 오뚜기 부대 등이 있고 다른 유명한 사단들이 통합되면서 부대는 사라졌지만 명성은 그래도 남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육군에서 유일하게 강습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2강습대대로 제7기동군단 예하 특공대대입니다. OH-60 블랙호크와 치누크를 이용한 공중강습을 통해 기계화 사단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기동보병의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전역 후에는 특수부대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찰 특공대의 지원 자격을 얻습니다. 그만큼 강화 훈련부터 여러 힘든 훈련을 많이 수행해야 하는데요. 몇몇 중에는 제2강습대대는 707특임대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이다 라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7기동군단의 화력은 중국 육군과 인도 육군까지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일전에 일본과 문제가 극심했을 때 일본과 한국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경험한 미국의 한 장교는 단호히 한국이 100% 이긴다고 말하며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일본은 생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미국 장교가 경험했던 부대는 제7기동군단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시가 되면 주한미군도 제7기동군단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작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체계에 따르면 주한미군 제2사단은 우리나라의 제7기동군단에 배속돼 함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기동군단은 연합훈련 같은 큰 훈련이 끝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다른 큰 훈련을 하는 훈련 중도 군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러한 잦은 연합훈련 속에서 미군 장교는 제7기동군단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에서만큼은 진지한 우리 포장부가 심려를 기울여 공을 들인 것이 제7기동군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7기동군단은 군대 단위 전투원들도 장갑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갑전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활용 중인 무기들을 살펴보면 K1A1 전차 K21 계열 보병, 전차 K2 흑표 전차를 운용 중이며 포로는 우리나라 명품 자주포 K9과 KMLRS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헬기라고 불리는 아파치 가디언도 제7기동군단의 핵심 전력으로 입체 기동작전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제7기동군단에서도 8사단 오뚜기 부대와 11사단 화랑부대는 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수 있는 입체 기동작전의 핵심 부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7기동군단은 2030년대의 4세대 전차인 K3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K3 전차는 미래 기술이 집약되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일부 몇몇 기술들은 북방과학연구소가 이미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를 채택해
기동력에서 기존 전차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운용하며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다니다 유사시 은밀한 기동이 필요할 때는 전기 모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갑자기 엔진이나 모터가 고장나면 다른 동력 장치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무 궤도를 채택하여 무게는 감소하고 포장도로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등 금속 궤도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K3 전차의 핵심은 화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개발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포는 독일이 2007년 개발한 140mm 전차포입니다. 하지만 흑표 전차가 120mm 전차포를 장착하며 포의 화력에서는 현재 탱크 종주국인 독일이 조금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0mm 전차포는 부피가 너무 크고 무거운 단점이 있는데요. 또한 탄약 또한 부피가 커 전차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해 탄약을 많이 적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K3 전차에는 140mm 재래식 포 대신 레일건을 장착할 거라는 예측이 돌았는데 전력 발생 장치의 소형화, 포신의 내구력 강화라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재는 전열화학포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열화학포란 포니 부분에 설치된 전극에 펄스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고 이 아크를 이용하여 플라스마를 발생시켜 약실에 공급한 후 약실 내로 분출된 플라스마가 약실 내에 있는 일반 화포용 잔약이나 이를 개량한 추진제를 연소시켜 탄체를 가속시켜 발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전자기를 이용하는 면에서 재래식 포와 레일건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열화포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시험 발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무인 포탑으로 최소 운용 승무원을 감소시키는가 하며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여 적의 탄이나 대전차 자폭 드론을 방어할 수 있으며 차체 내부에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여 주포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흥미를 끄는 것은 스텔스 형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플로킹까지 가능하게 하여 전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은 미터 소재를 이용하여 빛을 굴절시켜 빛이 물체를 회절하게 만들어 투명하게 보이는 기술인데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미터 소재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터 소재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있는데요. 미 육군도 2015년 스텔스 망토 스텔스 군복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제시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투명해야 하며 무게 450g을 넘어선 안되고 8시간 이상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지만 관련 연구는 지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현재의 전력만으로도 미국을 제외한 나토군을 압도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K3 전차가 제7 기동 군단에 합세한다면 세계의 육군 순위에서 미국 다음이거나 더 나아가 미국과 같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이 붕괴할 때를 대비해 병아리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김정은이 후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사하면 백두혈통에서 패권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원 중에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움에 참여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면 북한은 내부에서 무너질 것이고 이를 이용해 중국은 북한을 차근차근 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유책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북한 땅을 나눠준다고 하는 중인데요. 말이 회유책이지 북한 인구를 우리나라가 떠맡고 중국은 자원이 많은 노른자 땅인 함경남도를 차지하였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요. 북한은 사실상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반드시 수복해야 하는 곳인데 제3자인 중국이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무력 통일을 시도하면 한국 전쟁 직후로 돌아갈 것이다 라며 협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최하의 패를 주고 최상의 패를 진 양귀끼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는 평화통일은 이루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현재 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서로의 유대가 많이 사라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 많이 없어 거의 상관없는 나라면서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중국은 아직도 우리가 한국 전쟁 전후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은 만약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면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북한으로 진군하는데요. 그 선봉에는 제7기동군단이 있기에 현재 중국은 그저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도 우리나라 육군에서 공개한 제7기동군단의 훈련 영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동아시아의 괴물 중동에 가져다 놓아도 싹 다 밀어버릴 것 같다. 북한에는 즉속탄이 없어 이 대군을 막을 수 없다라는 등 제7기동군단이 만주까지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미사일 지침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북한이 9일 만에 성명을 낸 것입니다. 그 성명은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외교관인 김명철 개인 논평 형식으로 발표됐는데요. 북한은 항상 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과 9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앞세워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 정부를 저속하게 비난하긴 했지만 김명철이 마지막에 우리의 관역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는 한 발 물러서는 등 우리나라와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듯 했는데요. 이렇게 유라시아에서 최강인 제7기동군단이 한반도의 수복의 선봉에 서서 강한 육군의 위용이 영원하길 바랍니다.